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2급 심리검사 과목 강의를 맡은 이종훈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능검사 세 번째 파트, 지능검사 성인용 지능검사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아동용 지능검사와 이제 추가적으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지능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인데요. 대체적으로 웩슬러 지능검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수검자가 아동인 점을 고려해서 아동의 특성에 맞게 다시 표준화한 검사를 일컫습니다. 그러면 아동용 지능검사, 영어로는 위스크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자, 위스크 지능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는 웩슬러 벨레뷰 지능검사 1판과 2판을 토대로 1949년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4판이 나왔고 성인용 지능검사와 마찬가지로 15개의 소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2011년에 위스크4를 토대로 한국에서 한국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4판, 영어로는 K-위스크4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표준화하여 출간하였고 현재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K-위스크4는 만 6세 0개월부터 16세 11개월까지를 대상으로 요 연령대에 해당하는 규준 집단으로만 실시를 하는 검사입니다. 자, K-위스크4의 검사 구성과 구조는 대체로 성인용 웨이즈4와 비슷합니다. 자, 10개의 소검사, 토막짜기, 공통성, 숫자, 기호쓰기, 어휘, 이해, 동형 찾기, 빠진 곳 찾기, 상식, 산수 이렇게 10개의 소검사가 필수 소검사로 되어 있고 5개의 소검사가 보충 소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소검사 목록과 해당 설명인데요. 토막짜기나 공통성 그리고 숫자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다 성인용 검사와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순차 연결, 행렬 추리, 이해, 동형 찾기, 빠진 곳 찾기, 선택, 상식, 산수, 단어 추리 이렇게 쭉 옆에 약어까지 함께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는 성인용 지능검사와는 조금 다르게 마찬가지로 필수 소검사와 보충 소검사로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 성인용 지능검사에서는 필수로 들어갔던 것이 아동용에서는 보충으로 빠지고 또 아동용에서는 보충이었던 것이 성인용에서 필수로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에 언어 이해 지표 안에 공통성, 어휘, 이해 요 왼쪽에 있는 세 가지는 필수, 그리고 오른쪽에 상식, 단어 추리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보충 소검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인용 지능검사를 살펴봤던 것처럼 자, K-위스크4 아동용 지능검사의 소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막짜기인데요. 제한 시간 내에 흰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토막을 사용을 해서 제시된 그림과 똑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검사입니다. 성인용 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자, 추상적인 시각 자극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종합하고 시각과 운동을 어떻게 협응할 수 있는지 얼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소검사로서 비언어적인 개념 형성 능력과 시지각 그리고 시각적 조직화, 동시 처리, 학습 그리고 전경과 배경을 분리하는 능력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소검사는 공통성인데요. 공통적인 사물의 개념이나 공통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불러주고 두 단어가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게 하는 겁니다. 성인용 검사에서의 공통성과 동일한데요. 자, 자동차 바퀴와 공, 이 둘은 어떤 점이 서로 유사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둘 다 동그래요. 둘 다 굴러갈 수 있어요. 이렇게 추상화해서 공통점을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소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언어적인 추론 능력, 그리고 개념 형성, 언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을 하고요. 청각적으로 제시되는 문항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 기억하고
내용 중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어떻게 잘 구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검사는 숫자인데요. 자, 숫자는 청각적 주의력과 기억력을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자가 불러주는 숫자를 끝까지 잘 듣고 그대로 따라서 말하게 하는 것과 검사자가 불러준 숫자를 거꾸로 말하게 하는 것, 그리고 검사자가 말해주는 숫자를 순서대로 따라하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청각적 주의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발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청각적인 주의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의력이 낮은 ADHD 환아라든지 집중력이 매우 부족한 그런 아동들은 이 소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공통 그림 찾기인데요. 공통 그림 찾기 소검사에서는 이제 두 줄 또는 세 줄로 이루어진 그림들, 그러니까 한 줄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제시가 되고 각 줄에서 공통성이 있는 그림을 하나씩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그 각각의 그림에서 공통된 특성으로 묻고 자, 추상화해서 어떤 추상적인 공통점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 공통점이 있는 그림들을 선택을 얼만큼 정확하게 하는지를 측정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호쓰기인데요. 기호쓰기는 간단한 기하학적 모양 그리고 숫자에 대응하는 기호를 그립니다. 단기 기억 능력, 그리고 학습 능력, 시지각 능력, 그리고 얼마나 기민하게 처리하는지, 마찬가지로 시각과 운동을 얼만큼 정교하게 협응하는지, 인지적으로는 얼만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력이 얼만큼 유지될 수 있는지 이런 능력들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휘인데요. 어휘 소검사는 그림과 그림 문항과 언어 문항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문항에서는 그림들의 이름을 말하고 언어 문항에서는 제시되는 단어의 정의를 말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제시가 됐을 때 그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알고 있어야만 이 단어는 무슨 뜻이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의 양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고, 언어적인 개념 형성 능력을 측정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언어적인 능력과 관련된 지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정성 지능이라고 배운 바 있습니다. 따라서 후천적으로 얼만큼 학습을 많이 하고 간접 경험 그리고 문화적 경험이 얼만큼 풍부하냐에 따라서 이런 축적된 지식의 양, 언어적인 개념화 능력 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휘 소검사의 높은 점수는 결정성 지능이 높다, 이렇게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순차 연결 소검사인데요. 제시되는 숫자와 글자를 숫자는 많아지는 순서로 글자는 가나다 순서대로 임의로 암기해서 대답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각적인 주의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한번 들은 숫자와 글자를 머릿속에서 숫자는 숫자대로 배열하고 글자는 글자대로 배열하고 배열된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그 순서에 맞게 요구되는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조작 능력이 상당히 고도로 필요한 그런 소검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의력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고 유연성과 기억력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소검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소검사는 행렬 추리 소검사인데요. 자, 5개의 반응 선택지에서 그림 속에 제시된 매트릭스 행렬의 빈 칸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넣을지를 고르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제시된 행렬은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고 그 행렬의 일부분이 이제 빈칸으로 제시가 될 때 어떤 부분을 이곳에 채워 넣어야 이 행렬이 규칙성이 완성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논리적인 사고력과 비언어적인 추론 능력, 그리고 유추적인 추론 능력, 전체와 부분을 우리가 분석해서 부분이 전체에 어떻게
통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 소검사인데요. 이해의 경우는 일반적인 원칙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 어떤 그런 맥락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수검자는 그 내용을 듣고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떠한 상황이구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그 상황과 맥락에 맞는 행동은 어떤 행동인지,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언어적인 추론 능력이 필요하겠고요. 개념화 능력, 그리고 검사자가 제시하는 문항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실제적인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측정을 하는 그런 소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소검사인데요. 동형 찾기입니다. 제시되는 그림, 여러 가지 제시되는 그림 중에서 표적 모양과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를 제한 시간 내에 표시하는 그런 소검사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제한의 압박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측정을 할 수 있겠고요. 시각적인 기민성, 얼만큼 시각적으로 정보를 민첩하게 받아들이고 처리를 하는지, 시각운동 처리 속도를 알 수가 있겠고요. 단기 시각 기억력, 그리고 시각과 운동의 협응 능력, 인지적으로 얼만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째 소검사인데요. 빠진 곳 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빠진 곳 찾기의 경우 마찬가지로 제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앞서 소검사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한 시간 안에 시간 제한의 압박 하에서, 그런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얼만큼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 능력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시각적 지각, 그리고 조직화 능력, 집중력, 변별력, 그리고 시각적 재인, 추리 능력, 그리고 장기 기억 능력 등을 측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택 소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택 소검사는 이제 제시된 종이에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규칙성 없이 무작위로 여러 가지 그림들이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 그림 중에서 지시사항에 맞는 그림들을 표적 중에서 찾아서 표시하도록 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당연히 시각적인 기민성이 뛰어나야 되고 처리 속도가 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소검사입니다. 선택적인 주의력, 그리고 각성하고 주의를 얼만큼 통제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들을 측정하는 소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째 소검사는 상식인데요. 일반적인 지식,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해당 연령 또래라면 알 수 있을 만한 일반적인 지식의 보유 유무를 묻는 그런 소검사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상당히 광범위한 편이고요. 과학과 사회, 역사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출제가 됩니다. 결정성 지능을 측정을 하는 대표적인 또 소검사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교육의 수준이 높거나 독서를 많이 하거나 여러 가지 간접적인 경험들이 많다면 충분히 이런 지식, 그리고 상식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일반 지식이 풍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식 소검사의 높은 득점은 결정성 지능이 상당히 높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14번째 소검사인데요. 바로 산수 소검사가 되겠습니다. 산수 문항을 이렇게 숫자, 1 더하기 1은 그리고 옆에 2라고 쓰시오, 이런 식으로 숫자로 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산수 문제를 문장으로 읽어줍니다.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문장으로 읽어주면 수검자는 검사자가 불러준 그 문장을 잘 들은 후에 요구되는 답을 머릿속에서 암산해서 대답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장으로 제시해서 읽어주기 때문에 그 문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인 이해력도 동반이 되어야 하겠고요. 이해된 내용이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신적인 조작 능력을 토대로 수리 계산 능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력과 집중력, 작업 기억, 장기 기억, 그리고 우리가 숫자를 다루는 문항이다 보니까 수와 관련된 추론 능력이 주된 측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째 마지막 소검사인데요. 바로 단어 추리입니다. 단어 추리 소검사는 일련의 단서에 설명된 일치된 개념을 인식하고 공통 개념을 알아내도록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검자는 이제 이해력을 발휘해야 하고 유추 및 추론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언어적인 추상화 능력이나 특정 지식 그리고 대체 개념을 만드는 그런 능력들을 이 단어 추리를 통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자, 소검사를 다 실시를 했으면 이제 코딩을 한 이후에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검사 결과는 지표 점수로 나타나게 될 거고, 이 지표 4가지는 성인용 지능검사와 마찬가지로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4개의 지표 점수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우선 언어 이해 지표를 살펴보면 언어적인 개념 형성 능력과 언어적 추론 능력, 그리고 이해 능력, 획득된 지식의 양, 이것은 우리가 결정성 지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배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 자극에 대한 주의력에 관한 그런 측정치가 지표 점수로 환산이 돼서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평균을 100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15로 하는 그런 수치 점수로 나오게 되고요. 지각 추론의 경우 유동적 추론, 공간 처리, 그리고 세부에 대한 주의력, 시각, 운동, 통합에 대한 어떤 측정치를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각 추론의 지표는 대체적으로 유동성 지능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처리 속도가 느린 개인의 비언어적인 추론 능력을 더 잘 반영한다고 합니다. 추론 능력은 언어적인 지능이 아니라 비언어적 추론 능력이다. 이것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 지표는 바로 작업 기억 지표인데요. 작업 기억,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력, 어떤 것을 청각적으로 듣거나 시각적으로 보거나 해서 그 정보들을 두뇌에 일정 시간 우리가 유지하는 그런 기억력을 의미하는데, 이 기억력은 주의력과 집중력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기억의 용량을 측정하고 얼마나 많은 양을 기억을 하는지 이 작업 기억 용량을 측정을 하고, 학습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작업 기억이 얼만큼 높으냐에 따라서 주의력과 학습 용량, 유동적 추론과 관련되는 개인차의 분산을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째 지표입니다. 바로 처리 속도인데요. 한 개인이 어떤 정보를 습득한 이후에 그 정보를 제시된 방향으로, 제시된 방식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는지, 단순하거나 일상적인 정보를 오류 없이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자, 4가지 지표가 점수로 환산이 되었다면 이 4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전체 검사 지능 지수 FSIQ라고 하죠. 이 전체 지능을 우리가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능이 몇이야?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때 이 사람은 지능이 115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때 그 숫자가 여기서 말하는 전체 검사 지능 지수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인지 기능의 전반적인 수준을 측정하는 종합적인 환산 점수입니다. 여기서는 필수 소검사 10개 점수의 합계를 토대로 우리가 전체 검사 지능 지수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전체 검사까지 살펴봤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정보로서는 우리가 처리 점수를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점수는 3개의 소검사인 토막짜기, 그리고 숫자, 그리고 선택, 이 3가지 소검사 안에서 제공하는 점수들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검사에서 제공하는 7개의 처리 점수를 토대로 처리 점수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소검사, 토막자기, 숫자, 선택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총 7가지, 시간 보너스가 없는 토막자기 경우는 토막자기 소검사 내부에 있는 그런 점수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숫자 바로 따라하기,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그리고 가장 긴 숫자 바로 따라하기, 가장 긴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는 숫자 소검사에서 가지고 오는 검사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소검사에서는 무선 배열에서 선택하는 점수와 일렬 배열에서 선택하는 그런 소검사 점수를 토대로 우리가 점수 내용을 가지고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표 점수를 알아봤고요. 지표 점수를 토대로 전체 지능도 알아보고 처리 점수까지 알아봤습니다. 과정 점수까지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산출된 점수들을 해석을 해야겠죠.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의 지능은 몇이다, 이 수준을 넘어서 이 검사 결과가 보이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분석을 할 때는 이 수검자가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 그리고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기질적인 손상이 있거나 어떤 심리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인지 능력의 어느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 결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평가를 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인지 능력의 결함 또는 손상 정도를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지 평가를 토대로 손상 정도나 결함 정도가 우리가 파악이 되었다면 그를 토대로 치료 계획도 수립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주어진 검사 점수를 우리가 이제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표준 점수를 토대로 나타나는 점수기 때문에 동연령대 한 규준 하에서 동연령대 같은 또래들이 어느 정도 점수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수검자가 지금 보이고 있는 점수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능 시험에서 표준 점수의 의미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원점수는 단순히 득점을 한 점수의 합이지만 표준 점수를 토대로 상대적인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K-위스크4의 검사 점수에서도 표준 점수를 통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위치를 알았다면 당연히 백분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겠죠. 이 사람의 인지 기능이 매우 우수해서 상위 2.2% 이내에 들어간다, 아니면 매우 저조해서 하위 2.2% 아래에 해당한다, 이런 것처럼 해당 능력이,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 수준의 백분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보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점수를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알게 된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갖는지, 오차는 어느 정도가 있을 수 있는지를 표준 오차와 신뢰 구간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점수를 제대로 알아내기 위해서 오차 및 신뢰 구간을 반영해서 해석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분류는 IQ가 전체 지능 지수가 130을 넘는다, 표준 편차로 2표준 편차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백분위로 봤을 때는 상위 2.2% 이내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기술적인 분류로는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100을 기준으로 2표준 편차 아래인 70보다 낮을 때는 매우 낮음이라는 기술적 분류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백분율로도 하위 2.2%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00을 기준으로 평균 상, 평균 우수, 그리고 평균 하, 경계선 지능까지 이렇게 기술적인 분류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점수가 다 나타났으면은 이제 이 점수를 토대로 분석을 해야겠죠. 총 10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 내담자의 지능 검사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전체 검사 지능 지수를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각각 4가지 세부 지표 있죠. 언어 이해 지표를 보고하고,
내용에 대해서 기술을 합니다. 이어서 지각 추론 지표를 살펴보고 마찬가지로 작업 기억 지표를 살펴보게 됩니다. 처리 속도 지표를 보고하고 기술을 한 이후에 이렇게 4가지 지표를 보고하고 기술하는 것이 끝나고 나면 각 지표별 변산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체 지능은 100인데 언어 이해가 115고 작업 기억이 85다. 이렇게 지표별로 변산도를 높이 가져갈 때는 왜 그렇게 변산도가 있는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표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표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되겠고,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지능검사 프로파일을 봤을 때 이 수검자 개인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검사 수준에서 지표 점수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소검사 수준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소검사들 내에서 점수 패턴이 얼만큼 더 변산도 있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처리 분석을 수행하는, 이렇게 총 10가지 단계를 통해서 지능검사 결과를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분석하는 절차는 전체 검사 지능지수, 전체 지능지수를 보고하고 기술을 한다고 했죠. 자, 이 사람의 수검자 개인의 지적 능력을 잘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 있는 점수로 전체 검사 지능 지수를 사용을 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종합적인 환산 점수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검사 지능 지수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이후에는 4가지 지표를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이해를 먼저 살펴봅니다. 언어 이해 지표의 전체 점수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 점수를 기준으로 언어 능력을 보고하고 기술을 합니다. 언어적인 개념 형성 능력이 어떠한가, 언어적인 정보를 토대로 추론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추론 능력을 어느 정도로 발휘할 수 있는지, 환경으로부터 획득한 지식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자, 환경으로부터 획득한 지식, 다른 말로 하면 결정성 지능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단어들의 어떤 연결고리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이해를 해야 출제되는 문항의 어떤 유형이 바뀌어도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언어 이해 지표는 그래서 결정성 지능과 유사하다.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지각 추론이죠. 지각 추론 지표 점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각 추론 지표는 타고난 어떤 추론 능력, 선천적인 추론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시 말하면 유동적 추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공간 처리 능력, 시각과 운동을 얼만큼 잘 유연하게 유기적으로 협응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들을 보고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을 하도록 합니다. 지각 추론을 봤으면 이제 작업 기억도 봐야겠죠. 작업 기억은 우리가 주의력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얼만큼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인지의 폭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얼만큼 많이 기억할 수 있고 얼만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작업 기억 능력을 측정하고 주의력과 집중력, 집행 기능, 그리고 추론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보고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을 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지표죠. 처리 속도 지표입니다. 간단한 시각적인 정보, 단순한 어떤 처리 과업을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나, 그런 능력에 대해서 측정된 결과를 보고하고 기술을 합니다. 살펴보고, 시각적으로 살펴보고 배열하고 구별하고 하는 이런 단순한 작업을 얼만큼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지표와 각각 4가지 세부 지표별로 살펴봤다면 이제 지표 수준에서의 차이를 비교를 해야겠죠. 지표 수준과 소검사 수준에서 수행 능력에 대해서 그 차이를 보이는 원인이 무엇인지,
차이의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우리가 비교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대체로 인지적으로 안정적인 지적 능력을 보유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데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지표 수준에서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상이 있다든지 심리적인 곤란을 겪고 있다든지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검사의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지표 수준에서 큰 오차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수준과 소검사 수준에서 보이는 차이를 이 내담자의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요소입니다. 자, 지표 수준 간의 차이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태까지 보여준 그런 점수 내용, 기술된 내용들을 토대로 개인적인 어떤 강점과 약점을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인이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구나. 언어적인 개념 형성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고 그래서 학습 전반에 걸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강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주의를 오래 유지하는 데 조금 약점이 있겠다. 뭐 이런 것처럼 방금은 예시를 들어 설명한 것이지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과 약점을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들을 설명을 할 때는 비단 이 인지기능 검사뿐만이 아니라 주로 이제 지능 검사의 점수를 토대로 해석을 하겠지만 발달력 그리고 의뢰 사유, 검사 중에 이제 검사자가 관찰을 했던 내용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개인력, 가족력까지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 조금 더 평가가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강점과 약점을 살펴봤으면 소검사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에 대한 인지 능력을 설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가설이 형성이 되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을 것이다. 혹은 뭐 반대일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가설이 있다면 그 추측할 수 있는 개별적인 가설들을 확증하거나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반박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세부적인 소검사들 간의 그런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소검사 안에서, 소검사 내에서의 어떤 점수 패턴을 평가를 함으로써 여러 소검사에서 고르지 않은 점수를 보였을 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아동은 주의력과 언어 관련된 특정 문제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할 때는 추후에 평가가 다시 필요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소견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점수가 낮은데 이 사람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이 검사를 너무 지루해하는 나머지 충분히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충분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뭐 이런 평가들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검사 내에서의 점수 패턴 평가를 토대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어려운 문항에서는 고득점을 보이는 반면에 쉬운 문항에서는 고득점을 올리기 힘들어하는 경우 대체로 이렇게 좀 지루해하는 것 때문에 동기가 부여가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자주 관찰이 되는 사례인데요. 그런 것처럼 소검사들 내에서 점수 패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서 기술된 모든 내용을 토대로 처리를 분석하고 이제 점수뿐만 아니라 관찰된 내용, 이렇게 질적인 내용들까지도 함께 분석하는 재료로 사용을 해서 인지적인 결과가 어떤 상태이다 이렇게 좀 분석 절차를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능 검사를 수행을 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K-위스크4 보고서를 작성을 하겠죠. 지능 검사 결과 어떤 상황이다, 능력은 어느 정도고 왜 이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겠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서 작성 내용에 포함을 할 텐데 이때 수검자가 득점을 얼만큼 했는지 지수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검사 내부에 있는 점수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정보 그리고 배경, 생년월일과 나이 그리고 학년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생년월일 특히 나이가
성인용에 비해서 아동용 지능검사는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규준마다 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고요. 만약에 나이를 부정확하게 작성을 한다면 특정한 어떤 득점 점수가 해당 연령에서는 평균인데 그거보다 낮은 연령에서는 굉장히 고득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를 정확하게 우리가 작성을 해야 이 검사 결과를 우리가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여러 가지 오류 상황에 좀 쉽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어떤 부딪힐 만한 오류를 피해야 하는데, 자, 그 검사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을 하면서 문장 형태로 기술을 하면서 좀 적절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나친 세부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보고서가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을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검사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이 지능검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이 읽게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어떤 심리 전문가만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용어를 순화하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좀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약된 진술문을 사용하거나 모호하게 진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고요. 어떤 점수 결과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을 할 때 그 가설이 단 하나의 검사 점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여러 가지 자료에서 그 가설을 지지할 때 그 가설들을 우리가 기술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치를 가진 환산 점수와 같은 독립된 정보로 일반화한다, 이런 것, 독립된 정보로 일반화하는 것 조금 지양해야 되겠고요.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기 때문에 좋다, 우수하다, 나쁘다,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가 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술함에 있어서 가치 판단을 적용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은 되도록 지양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그 보고서는 어쨌든 문장의 형태로 기술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전문가로서 문장력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질로서 지녀야 합니다. 좀 비문이라든지 주술이 서로 호응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법상의 오류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점수들을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행동이나 검사 점수만 나열을 하는 것, 이것은 조금 이 검사 보고서로서 충분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검사를 의뢰할 때 보통 의뢰 사유가 있습니다. 그 의뢰 사유가 이 사람이 영재인지 아닌지 좀 판별하기 위해서 지능검사를 해야겠다, 내지는 이 사람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지적 능력을 좀 판단하고 싶다와 같이 의뢰될 때 의뢰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의뢰 사유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의 지능 지수는 몇이다 이러고 그치는 것은 의뢰 사유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무성의하게 의뢰 사유를 적절히 다루지 않는 그런 보고서 작성은 조금 피해야 됩니다. 자,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신뢰 구간이나 얻어진 모든 검사 점수가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나타내는 그 밖의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오차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석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점수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 이분은 지금 지적 능력이 몇 이하로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람은 지적 장애에 해당합니다. 와 같이 성급하게 제공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특히 지적 장애를 판단할 때는 보통 지능 검사 결과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 성숙도 검사라든지 그 밖에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능 검사 결과를 하나만을 가지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의뢰 분야에서 사유를 서술하는 데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겠지요. 자, 누가 아동을 의뢰하였는지,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기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어요 라고 의뢰를 할 때 부모님이 아동을 데리고 와서 검사를 의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나 뭐 보육 단체 같은 곳에서 데리고 있는 아이의 어떤 인지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지능 검사를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검자의 이름과 의뢰 원인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술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떤 이유로 어떤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검사를 하는지 그 원인을 보고서에 충분히 기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음 그리고 의뢰 원인의 주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작성 시 충분히 기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증상과 주된 염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이 아동이 학습 장애가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 장애를 우리가 호소하는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호소한 내용을 토대로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조금 더 풍부한 해석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현재 행동, 우리가 점수뿐만이 아니라 지능검사는 보통 10개의 소검사를 실시한다고 할 때 보통 이제 1시간 내외의 어떤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검사를 실시하면서 검사자가 아동의 심리검사 장면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언행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이 보이고 있는 행동들이 실제로 호소되는 호소 문제와 관련성이 있는지, 그러면 인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 요인이 있고 또 어떻게 능력을 또 잘 발휘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설을 세워가면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증상과 주된 염려에 관련해서 실제 현재 보이고 있는 행동, 그리고 과거력은 주로 의뢰 사유에 많이 기술이 돼 있겠죠. 그리고 아동이 겪었던 어떤 사건 아니면 뭐 분리불안, 뭐 이런 어떤 아동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기술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점수 부분에 대한 해석을 보면서 이 아이가 왜 이런 정도의 지적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함께 사유를 서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보 분야에서 배경 정보를 서술을 하는데 관련된 정보들도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의뢰 사유도 마찬가지고요. 아동의 가족관계, 가족력, 실제로 이 아이가 뭐 몇째 중에서 몇 남매 중에서 몇째에 해당하는지, 그러면 뭐 형에 대해서 어떤 뭐 사고를 가지고 있고 동생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혹시 뭐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편애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아동과 분리되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가족력들이 충분한 어떤 배경 정보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동이 학습 장면에서 보이는 어떤 특이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교사의 증언이나 그런 보육하고 계시는 돌봄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의 증언을 토대로도 우리가 정보를 습득을 할 수 있겠고요. 과거에 뭐 큰 병을 앓았던 적이 있다, 아니면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와 관련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다와 같이 어떤 의학적인 과거력, 기타 여러 가지 모든 자료로부터 얻어진 정보들을 토대로 기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모든 정보들을 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필요 없는, 조금 다소 불필요해 보이는 너무 지나친 디테일까지 포함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 중에서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판단되는 내용만 우리가 포함을 해서 기술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모나 행동 관찰도 마찬가지지요. 그 아동의 지능 검사를 실시할 때 아동의 인지적인 기능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단순히 수행 능력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위생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위생 상태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실제로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얼만큼 관여하고 얼만큼 교육적 그리고 그 밖에 여타 자원을 아동에게 제공을 하는지, 이런 그 아동이 처해져 있는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동이 보이는 어떤 특이한 행동뿐만 아니라 옷차림, 위생 상태, 얼마나 잘 씻고 다니는 것 같은지, 뭐 옷의 세탁 상태는 어때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함께 고려를 할 만합니다.
그래서 가설과 관계 있는 여러 가지 관찰된 내용 중에서 가설과 관계 있어 보이는 행동들을 서술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임상적으로 이 K-위스크4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자, 평가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지능 검사는 보통 수검자가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을 평가하는 데 상당히 좀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목적에서 정해진 표준 등과 비교해서 수검자의 현재 위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수능 시험에서 수능 시험에 각 등급이 나타나잖아요. 시험을 보고 나면은 우리가 대입을 하기 위해서 수능 몇 등급, 그래서 몇 등급이면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검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처럼 K-위스크도 인지적인 능력을 평가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배치는 앞서 평가와 어떤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학교 교육 환경에서 이제 우수한 집단과 보통 집단,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집단, 이렇게 좀 나눠서 각각 집단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춰서 효율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흔히들 우열반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했던 적이 있고, 특히 공교육은 아니더라도 사교육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등급을 나누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좀 일반적입니다. 그럴 때 이 수검자를, 이 개인을 어떤 집단에 배치를 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검자에게 최적의 학습 내용을 전달해주고 최적의 과정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환경을 배치하거나 어떤 반에서 학습하는 것이 이 개인에게 가장 유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 데 배경 자료로 쓰이기 위해서 이렇게 임상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응시자 중에서 여러 사람 중에서 특정 사람을 선발하고자 할 때도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입사를 위해서 시험을 볼 때 보통 인적성 검사 이런 시험들을 각각 여러 기업에서 실시를 많이 하는데, 특정 사람을 선발하고자 할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얼만큼 잘 발휘할까, 얼만큼 이 성과를 낼까,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선발 후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이제 분류를 해야겠죠. 그렇게 분류하는 도구로도 이렇게 임상적인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능검사 결과를 임상적으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역량, 얼만큼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이 됩니다. 수검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 학업 성취 수준이 정해진 기준에 합당한지, 그러니까 해당 규준에 의해서 해당 연령의 다른 보편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학업 성취 수준이 보편적으로 타당한 수준으로 성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월등한지, 아니면 또래에 비해서 학업 성취 수준이 너무 저조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기 위해서 좀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결과를 토대로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비추어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웩슬러 지능검사를 아동용으로 제작을 한 K-위스크4 아동용 지능검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밖의 지능검사들은 보편적으로 웩슬러 지능검사를 우리가 지능검사로서 매우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만, 지능검사에는 웩슬러 지능검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웩슬러 지능검사 이외에도 우리가 지능을 살피는 여러 가지 다른 검사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병원 현장이나 상담센터 같은 개별 상담센터나 그 사회복지단체에서도 주로 어떤 특정 대상 클라이언트의 지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웩슬러 지능검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웩슬러 지능 검사가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검사의 실시 과정이 조금 번거롭고 오래 걸리고 또 수검자가 받는 스트레스가 좀 비교적 좀 큰 편인 어떤 그런 좀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검사로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검사 중에는 우리 카우프만 지능 검사를 또 꼽아볼 수 있습니다. 카우프만 지능 검사는 최근에 들어서 조금 많이 좀 알려지고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와 달리 3세에서 18세 아동에게 좀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수검할 수 있는 수검 아동의 연령이 3세에서 18세 사이가 됩니다. 인지심리학과 신경심리학적인 이론과 그 연구를 기초로 검사가 개발이 되었고요. 자, 3세에서 18세는 조금 우리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 아동용 같은 경우는 6세에서 만 16세 11개월까지 수검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6세가 아니라 3세부터 시작하고요. 16세 11개월이 아니라 18세까지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검사의 개수가 조금 더 많죠. 소검사의 개수가 웩슬러 지능검사 같은 경우는 15개였는데 여기서는 18개의 소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웩슬러 지능검사와 마찬가지로 위계적인 모델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지능 검사들이 있습니다. 중요도가 그렇게 좀 높은 편은 아니고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검사들이 지능을 보는데 사용하는 그런 검사다라는 점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보디 그림 어휘 검사, 포터 미로 검사, 그리고 라이터 성취 검사, 레이븐 행렬 검사, 이런 것들은 인지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지능 검사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리거나 그리고 언어 과제에서 개인 능력을 손상시키는 그런 다른 특성을 가진, 그러니까 언어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데 좀 제한이 있는 그런 내담자의 지능을 평가할 때 이런 검사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시 문항인데요. 자, 2019년도에 출제가 된 바 있고요. 자, K-위스크4를 통해서 일반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소검사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반 능력이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설명드렸던 지능이 우리가 전체 지능이 있고, 전체 지능은 4가지의 지표로 구분이 된다고 했어요.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 4가지 지표로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 앞에 2가지 언어 이해와 지각 추론은 우리가 일반 능력, 일반 지적 능력 이렇게 보고, 뒤에 2가지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는 인지 효율, 이렇게 2가지로도 구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소검사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이 질문을 다르게 질문하면 언어 이해와 지각 추론을 알아볼 수 있는 소검사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이 질문과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3번 공통성 언어 이해죠. 토막자기 지각 추론이죠. 이해 언어 이해죠. 그래서 언어 이해와 지각 추론 영역을 살펴볼 수 있는 소검사끼리 묶여 있는 3번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공통 그림 찾기, 공통 그림 단어 추리, 순차 연결. 자, 언어 이해와 상관이 없죠. 2번 상식 같은 경우는 언어 이해지만 숫자는 우리가 작업 기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일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4번 행렬 추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어 이해나 행렬 추리는 지각 추론에는 해당이 되지만 언어 이해, 기호 쓰기가 언어 이해나 지각 추론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되겠죠. 다음 문제를 좀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단순한 정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K-위스크4의 경우 시행 연령이 6세에서 만 16세 11개월까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나타나는 지금 나이는 전부 다 우리가 만 나이, 만 6세, 만 16세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만 6세에서 만 16세 11개월까지인데 보기에는 이제 개월까지는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만 6세에서 만 16세까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K-웨이즈4 성인용 지능검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 있는데요. 성인용 지능검사의 시행 연령 범위는 16세에서부터 69세 11개월까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이상한 점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16세라면 그러면 K-위스크4도 수검이 가능하고 K-웨이즈4도 수검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16세에 해당하는 연령의 아동은 K-위스크4 아동용 지능검사도 수검을 할 수 있고 성인용 지능검사도 수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가가 검사 의뢰 사유에 따라서 뭐 영재인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온 건지 아니면 지적 장애를 판단하기 위해서 온 건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온 건지 이런 내용들을 의뢰 사유를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서 어떤 검사를 할지를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카우프만 아동용 지능검사에 대해서 다음 중 틀린 것은 아동용, 자 4번 보겠습니다.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와 동일한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자, 연령대가 조금 달랐죠. 카우프만이 3세에서 18세로 조금 더 넓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3차시에 걸쳐서 지능검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면적 인성검사, MMPI라고 하는 다면적 인성검사 강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